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오늘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됐습니다. 오늘 오전 공조수사본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고요. 경호처와의 대치 끝에 영장 집행에 나선 지 5시간 만에 집행을 중지했습니다. 공조부는 계속되는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탄핵과 체포를 두고 찬반으로 나뉘어 시민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KBS 열린 토론에서는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들여다보고 전국 전망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김만음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셨죠.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종근 정치평론가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가 됐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이런 사태까지 온 것에 대해서 세 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먼저 노동일 주필부터요. 그래서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 사상 초유의 일 아닙니까?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거 자체가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뭐 생중계되는 가운데 몸싸움이 있었다, 뭐 이런 다툼이 있었고 무산되었다. 참 창피한 노릇이고요. 위헌 위법적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는데 그때 국회가 또 재빠르게 해제 요구하고 바로 탄핵을 해서 직무정지가 되고 이게 그 외신에서도 뭐 민주주의가 훼손됐지만 빠르게 회복되는 회복력을 보였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후폭풍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헌법과 법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우리가 모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좀 수습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거든 사람들이 다 의견들을 모아서 헌법과 법률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 뭔가 좀 찾아내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김 박사님 교수님. 네, 이렇게 체포 영장 집행이라는 법률적인 강제 조치까지 가게 된 데 대해서는 가장 큰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 당사자한테 있지 않나 좀 그렇습니다. 본인도 그동안에 법을 집행하는 총책임자급의 대통령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 모범적으로 뭔가 그래도 불만이 있더라도 법의 질서에 따라야 된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될 뿐인데 강제 집행까지 갔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그동안에 전에 후보 시절부터 퍽것을 날리던 덩치 크신 양반이 거기서 이렇게 3번 소환에 불응하다가 강제 집행까지 가게 되면서 충돌하는 상황까지 됐다. 제가 앞서 법치국가를 총책임지는 분이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실제는 그래야 되는데 역으로 우리나라 보면은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 국가 권력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법을 충실하게 안 지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걸 반대로 보여주면서 그나마 했다면 이번에 비상계엄에 대한 패착을 조금이라도 많이 할 수 있을 것인데 계속해서 악수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평론 교수님요. 예, 누가 누구를 이제 욕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강제 집행에 이르게 된 건 불응이거든요.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 대해서 불응했기 때문에 이 사태까지 왔는데 사실 법적 절차에 대해서 불응해서 지금까지 욕을 먹었던 정치는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최근에 아예 불응한 것이 법카 문제. 그 김혜경 여사는
소환에 마지막에 응했지만 아예 불응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불응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는 그것만이 아니죠. 뭔가 사법 재판 과정이라든지 사법 과정을 전부 다 회피하거나 혹은 온갖 방법으로 지연시켰는데 그때까지 저는 이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 왔는데 오늘 사태에 이르러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누구를 이제 욕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를 한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 대해서 불응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서도 사실상 변명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떠오른 단어가 카키스토크라시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저열한 사람들의 정치. 라는 뜻으로 뭐 해석이 되는데 이제 사람들의 정치입니까? 사람의 정치 뭐 이렇게 표현하죠. 카키스토라는 게 최악의 뭐 이런 뜻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어찌됐든 뭐 옛날에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도문문 뭐 이렇게 쓰면서 대의를 이야기했던 그런 정치인들의 시대가 가고 자신의 이익만을 자신의 안위만을 그런 추구하는 정치를 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오늘 가장 궁금했던 중에 하나는 노주필님 공수처가 오늘 아침 7시 50분경 관저 진입을 시작을 했고 8시 4분께 출입 기자단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왜 오늘일까요? 글쎄요. 발부가 지금 31일 날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일날 뭐 당장 막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6일까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6일 유효한데 내일까지는 그래서 또 이제 1월 네. 1일 날 또 하긴 어려웠을 거고 그래서 어제가 이제 1월 2일이니까 어제 하지 않겠는가 예상했었어요. 어제 충분히 시간이 있었는데 어제는 안 하고 오늘 아침에 이제 했는데 글쎄 뭐 어제 안 하고 오늘 한 이유가 뭐 특별히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준비가 좀 필요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앞에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 있는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워낙 극렬하게 막고 있으니까 뭐 그런 데 대한 어떤 뭐 그걸 물리력으로 돌파할 것인가 아니면 협상으로 돌파할 것인가 하는 경호처와 좀 소통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또 뭐 밤에나 새벽에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일몰 후 일출 전에는 하지 않겠다 했으니까 뭐 그래서 어제 지나고 오늘 아침에 바로 해가 뜬 그런 시각에 집행하는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네. 뭐 특별히 날짜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체포영장 청구서의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정근 평론가. 네네. 공수처가 경호처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네. 또 이런 대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 네. 한 100여 명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오늘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오늘 체포가 가능했다고 봤을 거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저는 공수처에 계산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의적인 어떤 계산이 있었다. 왜냐하면 원래 체포영장은 왜 발부를 하죠? 응하지 않고 도주의 우려가 있는 사람한테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를 합니다. 그러면 체포영장은 대개는 두 가지예요. 신속성, 밀행성. 즉 조용히 신속하게 동요 없이 어떤 그 저항을 최초로 그러니까 최소화하고 드러내야 되는데 이미 밝혔어요. 어저께 이미 기자들한테 오늘 점심 편히 드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오늘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미 지지 집회 커뮤니티 들어가 보면 내일 6시 그러니까 오늘 6시죠. 어저께 커뮤니티에 내일 6시에 집행할 것 같다. 내일 6시 전까지 전부 모여라.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아예 6시에 공수처에서 출발하면서부터 언론에 다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시시각각으로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오전 10시쯤에 오후에 브리핑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한 번 들어가서 명분을 쌓는구나. 그러니까 일단 어느 만큼 저항하는 것도 보고 또 이렇게 대통령이 저항을 하고 있다. 불법적인 그런 그 공무집행을 맡고 있다. 불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일단 보여주는 그런 행위였던 게 아니냐. 사흘 이내로 또다시 2차, 3차가 집행될 수 있는 명분을 오늘 쌓았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체포영장은 6일까지 유효합니다. 김박사께서는요. 네, 현실적으로 지금 오늘 하는 게 가장 적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6일까지인데 오늘 체포영장이 집행 가능해서 체포를 할 수 있을까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했을 건데 그중에 하나는
뭔가 공수처가 그동안에 만들긴 했지만 실제로 별로 쓸모가 없는 조직처럼 가 있다가 성과를 내보고 싶어하는 마음도 한편으로는 있었겠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수처 뭐 하는 거냐 굉장히 압박도 있었죠. 그동안에 3번에 거쳐 소환에 불응했을 때도 무슨 당신들 대책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점이 있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어제는 마침 시무식도 겹치는 날들이 또 많이 있었고 내일부터는 주말이고 해서 한 번쯤 더 한다고 했을 때 최소한 오늘 정도는 한 번 해야 앞으로 더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지막 6일까지 했을 때 오늘 정도 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았었나 그렇게 봅니다. 네. 노주필께서는 또 언론사에 계시기도 한데 오늘 이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되고 난 이후에 공수처에서는 밝힌 바에 따르면 몸싸움이 있었다. 근데 경호처에서는 몸싸움이 없었다. 다릅니다. 이건 왜일까요? 그게 이제 언론사에 근무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평가를 아마 저도 이제 여러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예. 공수처에서 오늘 꼭 뭔가 결론을 얻고 체포해 나오겠다 그런 태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중지한 시간이 1시 반인가 그랬잖아요. 네. 너무 일찍 중지한 거 아니에요. 하려면. 그죠? 그래도 5시간이 넘었죠. 그러니까 5시간 넘었지만 할 수 있는 시간이 6시, 7시까지 일몰까지도 충분히 기다릴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호처의 완강한 저항, 윤 대통령 측의 완강한 어떤 거부로 도저히 집행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1시 반에 그냥 끝났단 말입니다. 중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특별히 의지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결국은 이제 공수처 우리도 여러 차례 얘기한 것처럼 또 김 차장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공수처는 지금 제일 좀 관심이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검찰도 수사하고 있었고 경찰도 국가수사본에서 수사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공수처법을 근거로 해서 이첩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공수처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좀 자기들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수사권 논란이 불거지고 하니까 또 경찰과 함께 공조본이라는 걸 만들어서 좀 하면서 결국 그런 걸 통해서 공수처가 좀 공조본과 함께 국가수사부 경찰과 함께 뭔가를 해야 되는데 성과를 내야 되는데 본인들도 지금 그걸 어떻게 할지 잘 모르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조직에다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마 오늘도 일찍 철수한 것도 바로 뭔가 이거 좀 우리가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이걸 자꾸 빨리 철수해서 다음에 또 뭐 할 수 있는 뭔가 좀 의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려로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방금 전에 오늘은 빨리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가 됐다라는 말씀을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공수처에서는 경호처 경호 지속되는 한 영장 집행 사실상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의지가 너무 약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불상사를 최소화해야 했다고 반박을 했는데 김학석 여쭤봅니다. 이런 사실을 공수처가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도 협력을 했는데 그러면 내일이라고 해서 모레라고 해서 이런 상태가 달라지지 않을 텐데 집행이 가능한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황이 좀 바뀔 가능성이 없어요. 오늘 했을 때 공수처 쪽이든 아니면은 대통령실 쪽이든 간에 관저 쪽이든 간에 오늘 집행될 가능성이 없다고 봤을 겁니다. 만약에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오늘 집행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은 이 방식이 아니고 3차 소환 때 자발적으로 갔겠죠. 강제로 구인 방식으로 체포되는 방식으로 가지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공수처 쪽에서도 서로 물리적으로 충돌해가지고 해결의 가능성을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마지막 얘기하는 것이 지금 최대행한테 조정해달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자 얘기처럼 이 상황이 크게 공수처가 집행하기에 좋아지거나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이거 겪고 나서 그렇잖아도 비상계엄 실패한 비상계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아주 좋지 않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것까지 거치면서 또 이틀 전에 정월 초하룻 날 그 메시지 보내가지고 여러 가지 불러일으키고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국민들의 여론에도 부정적인 쪽이 더 커지면서 상황에 대한 혹시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 이 정도만 있지 이것 자체에 서로 집행하는데 역학관계라든가 변수는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네.
노즈풀께 좀 여쭤보고 이종근 평론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보면 김홍일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또 전 방통위원회 위원장 또 윤곽근 대통령 변호인단 이 두 사람이 들어가서 권익위원장 있었죠. 국가인권위원 아니었었고요. 김홍일 국가인권위원장은 아니었나요? 권익위원장 하다가 방통위원장 권익위원회 위원장 죄송합니다. 권익위원장 하다가 네, 정정합니다. 방통위원장. 그러면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부분도 좀 갑론을박이 있었고 또 공수처가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전에 조율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글쎄 이제 저도 아까 처음 모두 발언할 때 이런 것도 결국 이제 수습 과정도 일단 사태는 벌어진 거니까 수습 과정도 헌법과 법률에 맞게 좀 차분하게 제대로 이루어져야 민주주의 회복력을 제대로 보여준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있다. 이런 근거로 한다. 이렇게 하긴 참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거고. 그러나 어쨌든 법적인 논란은 없어야죠. 여러 차례 많은 사람이 지적하지만 왜 공수처가 나서느냐.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그러니까 공조본을 만들어서 경찰이 청구를 해서 경찰이 공수처 검사가 지금 신청한 영장 가지고 간다. 그렇다면 경찰이 주도를 해야 되는 거죠. 경찰이 주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뭐 필요하다면 공수처 수사관이라든지 검사라든지 또 다른 수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논란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논란이 있는 걸 방치하고 간단 말입니다. 그 첫 번째 전화할 때 일단 아까 김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태에 이렇게까지 간 데는 윤 대통령 측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인들도 있고 그런데 1차, 2차, 3차 소환할 때 제대로 된 반응이 없었어요. 체포영장의 발부 요건은 다른 게 없습니다. 뭐 증거인멸, 뭐 도주의무 그런 게 아니고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겁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럴 때 그 과정에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좀 조율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조율이. 과거처럼 어떤 조율을 통해서 서면 조사도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 서면 조사를 한다든가 또는 뭐 출장 조사를 한다든가. 윤 대통령에 대한 특별한 그런 특혜가 아닙니다. 과거에 여러 차례 그런 예가 있었고 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뭐 공수처장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사전에 그런 것들을 좀 조율해서 여기까지 안 가도록 했어야 되는데 공수처도 그렇고 윤 대통령 측도 그런 건 너무 소홀히 한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다시 이제 또 보여주기 식으로 가서 또 결국 불가능하네요. 우리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는 저는 물밑 접촉을 통해서 지금 막고 있는 사람들 뭐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해서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국처이기는 내란죄 혐의에 대한 조사가 목적이라면 지금 100쪽 이상의 무슨 질문지가 준비됐다면서요. 그래서 서면 조사를 먼저 하겠다고 하고 조율하고 서면 조사하더라도 그럼 서면 조사가 하는 동안에는 국민들이 그걸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뭐 비난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필요하다면 또 방문 조사도 하고 예. 그게 결코 특혜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근 평론가 오늘 네.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네. 박종준 경호처장은 네. 압수수색 불허 입장을 완고하게 전체했죠. 네. 완고하게 유지를 했는데 뭐 경호법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뭐 경호법에 따르면 이렇게 아마 경호처 측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호법에 따르면 경호처장 즉 그 경호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이 부분과 어느 구역을 획정해서 그 구역 내에서 이 경호를 위한 안전을 위한 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의 어떤 취지의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뭐 이연형 비연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 뭐 경호법보다 더 어떠한 법을 갖다 대더라도 사법부에서 영장을 발부한 그 자체는 사법부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고 그런 공간이고 경호법이나 형사법 110조 111조 다 인정하고 하는 것이니까 그 이유가 영장에 우선돼서 그 법이 효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두 분께 한 질문을 제가 조금 저한테도 만약 질문을 하신다면 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수처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을까? 좀 전에 자막에도 나온 내용을 제가 미리 팔로우를 못했는데
경호처가 저항을 하는 한 집행을 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했다면 아니 그럼 오늘은 경호처가 저항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나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경호처가 저항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저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글쎄요.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공수처가 사실 실력이 있느냐라는 문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사를 계속 해왔느냐는 문제. 사실 본인들이 스스로 한 건 없어요. 경찰이 한 것을 공조본으로 갖고 오고 검찰이 한 거 그냥 이첩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체포하면 그것도 공수처는 고민이 클 거예요. 왜냐하면 48시간 이내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됩니다. 청구했는데 만약에 소명하지 못했다라고 기각되면 공수처는 그야말로 욕을 바가지로 먹을 거거든요. 만약에 받았다고 치더라도 20일 내로 기소를 해야 돼요. 물론 기소는 검찰한테 넘기는 거지만 그거를 20일 동안 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이 공수처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대한 고민도 전 공수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이런 어떤 측면도 있고 두 번째 측면은 뭐냐면 사실 체포영장을 왜 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구속영장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구속영장이 대통령이 도주 및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느냐 이걸 항변할 텐데 이렇게 응하지 않는다. 적법한 어떤 영장에도 응하지 않는다는 게 토대가 되는 게 아니냐. 앞으로의 어떤 뭐 영장 청구나 이런데 그걸 보이기 위해서 하지 않았는가. 이런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네, 김 박사님. 네, 일단 경호처장이 이제 본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호법 5조에 따라서 구역을 지정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논리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경호 대상자를 향해서 구역을 정하는 거지. 뭐 혐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용으로 구역을 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보고요. 또 하나 아까 우리 그 노동일 교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뭔가 이전에 1, 2, 3차 소환이 있을 때 서로 뭔가 의사를 교환해 가지고 본인의 입장을 표명해 주는 것이 좀 필요했었다. 그렇다고 하면은 3차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굳이 체포영장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걸 보면서 뭘 느꼈느냐. 제가 아마 이 시간에 간혹 나왔을 때 그 얘기했을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국가적으로 중대한 일이 터지면은 거기에 대해 답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러면서 일을 키워요. 최혜병 사건도 그랬었고 이종섭 장관 사건도 그랬었고 심지어는 제가 그 얘기했으면 대파 사건 때도 일을 그러다 키웠어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도 조금이 뭔가 거기에 맞는 본인이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했으면은 법 논리든 응답이든 간에 뭘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있다가 지금 몸으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추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공수처 등등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공수처와 그다음에 기존의 검찰과 경찰과 이 수사권 조정 과정에 있어 가지고 너무 검찰에 관한 이쪽을 약화시키려는 초점을 둬가지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수사 기소의 기능이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될 것인가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상태라서 그때 너무 검찰은 무력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지금 최근 상황에서 이것저것 또 누가 해야 되느냐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렇습니다. 노주표께서는 어떻게 보시면 그렇다면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다. 또는 대통령의 관저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의해서 국가보안시설이다. 그러면 수사를 무작정 응하지 않고 버틸 수는 없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또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까 좀 반응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정당한 법 집행은 응하겠다고 지금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 이제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수사권 문제.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 그건 많은 사람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윤 대통령 측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가 이제 그 영장 발부의 적법성 이런 것들입니다. 뭐 서부지법에 한 것이 불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나 그 참 조금 의아한 것은 그 영장에다가 왜 그 형소법 110조, 111조 적용을 뭐 예외로 한다? 그 말은 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뭐 적용을 배제한다 그런 뜻이겠죠. 왜 그런 걸 달았는지 참 쓸모없는 오해. 그건 나중에 영장 집행 과정에서 해석에 따라서 얼마든지 법 집행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예. 근데 판사가 앞서 그걸 자기가 적용을 배제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첫 번째 수사권 문제. 그거는 경찰이 하란 말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국가수사본부가 주도해서 검찰에 신청해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 그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죠. 예.
두 번째 그 영장 조정 과정에서 지금 이제 서부지법에서 그 지난번 이미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뭐 이의 신청을 검토한다니까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러나 법원 내부에서도 그런 단서를 단 것이 이상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제일 좋은 건 아까 얘기한 대로 서로 협의해서 자 그럼 서면 조사를 먼저 하겠다 하는 것이, 그런 협의가 있는 게 제일 좋고, 두 번째는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는 어떤 법적 하자 이런 걸 치유하고 새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크게 문제될 거 아니고 좀 국가수사본부 경찰이 주도하고, 두 번째 영장에 대해서 그런 쓸데없는 그 자꾸 조건이 달라가 이상한 문제가 단 것, 그것들을 법원에서 빨리 결정을 해서 이런 거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네. 하든지, 문제가 있으면 다시 재청구를 해서 다른 영장을 알겠습니다. 발부하든지 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그건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김박수 거죠. 교수는 노주필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도 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더구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내란죄 관련 얘기가 나왔을 때 검찰의 경우도 역시 내란죄 관련해 본인들이 다룰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용현 장관 했지 않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김용현 장관은 내란죄가 아니어도 충분히 구속 기소할 수 있는 일반인 아닙니까? 맞아. 네. 대통령의 경우는 내란죄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걸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체포영장의 원문이 나오는 걸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아봤어요. 내용만 전달이 되고 있어서. 체포영장 청구서를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네. 청구했을 때 그 영장에 허용했던 내용 중에서 지금 얘기했던 110조, 111조 이것을 예외로 한다라는 표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게 저는 무슨 말인 건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는 굳이 그걸 한다면은 거기서 이제 110조든 111조든 간 이항에 관해서 국가의 이익을 중대하게 해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은 그 승인해야 된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은 내란죄 논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이익을 해야 하는 것하고 상관없어서 거기 제척 사항이 안 된다고 한다든가 이런 정도 해석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일부 옹호하는 쪽에서는 물적인 다른 자료를 했을 경우에는 안보상의 문제가 관련되는 것이지만은 인신을 체포하는 것이 해당이 안 된다 해서 이것은 인신 체포 구금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조항이 예로 한다. 그것은 뭔가 영장 청구 앞뒤 맞지 않아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는 뭐 이렇게 불법이니 적당하지 않다는 이런 주장의 근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평론가께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중지되고 난 이후에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또 최상목 대행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에게 그런 역할을 좀 해달라라고 공수처가 오늘 공식적으로 요구한 걸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실 최상목 권한 대행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경제부총리가 지금 권한 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경호처에게 대통령은 아까 대통령의 권한 대행은 어쨌든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있고 대통령실에 관련돼서 어떠한 지시를 내릴 수 있다라고 공수처는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의 입장에서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에 대해서 또 대통령실 경호처 그다음에 안보실에 대해서 그것을 소집하거나 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경호처에 그런 압력을 넣어라라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최 권한 대행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에 대해서는 의문이죠.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그건 윤 대통령이 스스로 할 문제다. 윤 대통령의 방어권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밖에는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자당에, 그러니까 자당은 아니지만 그 집권 여당에 온갖 비판을 다 받고 있는 사면 초과의 입장입니다. 여기서 아예 경호처 나서지 마라까지 하면 아마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저 역시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더구나 직무는 정지가 돼 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이고, 그래서 뭐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요. 혹시 경호법상에서의 명목상으로 지휘의 책임이 대통령한테 있다고 나온다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더니요,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지만은 그 지휘의 총책임자는 누구냐? 경호처장으로 돼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가 대통령이라는 명시가 들어있다고 한다면은 의무도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해야 된다 이런 것이 가능할 것인데, 실제로 이제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가능하다는 수준에서 산다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를 본인이 넘어서 살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경호법 5조에도 경호처장이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 세 분과 좀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관저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지금 관저 주변에 많은 시위대들이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을 응원하는 시위대에 직접 서명한 편지를 전달하면서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는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보고 있다. 고맙다. 끝까지 힘내서 같이 싸우자. 이 편지 내용은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를 해야 될까요? 먼저 노주필부터요. 그 내용 그 전체를 이야기하기 전에 참 몇 가지 눈에 띄는 단어들이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보고 있다고, 유튜브에 역시 꽂혀서 이렇게 그런 어떤 결정을 했다는 그 상간의 얘기가 사실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고. KBS 열린 토론을 들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KBS를 차라리 아니, KBS 열린 토론에 유튜브로 나가 있는 걸 들으셨나? 그리고 이게 1월 1일 날 나온 거 아닙니까? 아직 현직 대통령으로서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먼저 국민들께 뭔가 참 보통 많이 쓰는 정치적 언어가 있잖아요. 경위에 어떻든 이런 물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걸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 그분들에게만 그 메시지를 내보냈고 자기 지지자들이라고 하는 앞에서 하는 분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과거 저 비상계엄 선포시 얘기하던 거 또 담화하시기에 똑같아요. 주권 침탈하는 어떤 세력들, 종북 세력이라고 얘기하던 것과 똑같은 그런 얘기들이고, 주권 침탈 세력, 반국가 세력이라고. 과연 이런 것을 아직도 인식을 똑같이 갖고 있구나. 뭔가 이런 엄청난 사태를 일으켜서 정말 국가가 이렇게 정말 위기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 뭔가 생각이 좀 달라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똑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안타깝고. 알겠습니다. 특별히 거기다가 또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서명을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 같아요. SNS에 올려도 되는데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이렇게 쓰기 위한 그런 것이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평론가 말씀 듣고 김만은 박사로 가겠습니다. 네. 저는 윤 대통령이 정치인이 되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느낌은 정치인이 아니었거든요. 정치인의 느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투표를 했다고 봅니다. 즉 우직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정치인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아유 저 사람 정치하는구나라는 좀 안 좋은 인식의 정치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다가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 시절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을 굳이 보수정당에서 이렇게 모셔온 건 이유는 딱 한 가지거든요. 구태스럽지 않다. 정치인 같지 않다. 즉 뭐 불의에도 한 거 하고 또 바른 말 잘하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괴롭힘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걷고 라는 이미지, 그게 정치에 자연스럽게 접목되었으면 했는데 그 행위, 즉 자신의 팬덤을 추구하는 행위, 자신의 지지자들을 모아서 지지자들의 분노를 이끌어내고 지지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그런 행위로서 팬덤을 공고화하려고 하는 것, 이건 사실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저는 윤 대통령이 이제 정치인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봐야 될까요? 부정적인? 그건 뭐 들으시는 분이 알아서 해석을 해주시면. 김만은 박사께서는요? 예, 그 정치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되게 상당히 국민들이 모두 비판하면 좋아하긴 합니다. 하긴 한데 정치인들도 일정하게는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국민의 상식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런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황당한 정치인이 됐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정치인에서 정치인으로 돌아갔단 말은 좀 동의하기 그렇고요. 아까 우리 노동일 주필께서 똑같다라고 했었는데 저는 더 악화됐다라고 봅니다. 지난번 7일 날 발표를 했을 때는요. 그래도 본인이 여러 가지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내렸지만은 국민들에게 불안하게 만들고 혼란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합니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 연장선상이 있다면은 자기는 무죄를 입증하고 내란 무죄를 입증하고 탄핵도 기각을 시키겠지만은 대신 이것의 후유증 때문에 지금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내가 밝히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이제 와서 무슨 주권 침탈 세력이니 반국가 세력이니 그걸 똑같다는 걸 보고는 야 정말 더 빠졌다. 아까 말씀드린 그 유튜브의 경우도 이제 완전히 그 동굴에 빠져 있는 거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더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이건 뭐 이제 특히 민주당이라든 국회 쪽에서 이거를 탄핵의 추가 자료를 냈다고 하지만은 탄핵의 뿐만이 아니라 국민 여론에도 아주 안 좋은 지난번에 비상계엄이 자폭이었습니다만 추가적인 지금 자폭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노주필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의 제기를 한 것이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주체가 될 수 있느냐 내란 혐의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국가보안시설에 대해서 이것을 집행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왜 빨리 안 나올까요? 뭐 오늘 서부지법에서 그거를 좀 살펴보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뭐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내리겠죠. 얘기를. 뭐 오래 끌겠습니까? 근데 일단은 이제 이의 제기는 했다는 것은 이런 이의 제기를 신청하면은 이렇게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전에 그 이의 제기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이의 제기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영장이 집행됐을 때 그 영장 집행이 잘못되었다. 이런 걸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은 영장 집행 전에 이의가 들어갔으니까 그것이 과연 이의 제기로 타당하냐부터 얘기될 거고 이의 제기로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해버리면 아예 그냥 뭐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각하해 버리는 것이고 이의 제기가 맞다. 그러나 그 내용상 타당하지 않다 하면 이제 기각을 하는 것이니까 예. 이 문제는 심각한 거니까 빨리 결정을 하겠죠. 더더구나 이제 영장 부분에 있어서 과연 영장에 그런 뭐 형소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 이렇게 하는 뭐 문해력은 약간 좀 이상합니다. 뭐 어쨌든 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그런 것들 해는 것이 뭐 문제 없다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이건 문제 있다 판단할 수도 있는 거니까 결국은 이게 뭐 내일 저 6일까지 유효한 영장에 대해서 또 그 집행 대상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또 문제 삼을 수 있는 거니까 가급적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나 그걸 별도로 얘기하더라도 일단 그런 어떤 절차를 거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그것이 무효화되거나 잘못됐다고 확실하게 판단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추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6일까지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유효합니다. 만약에 이 유효기간을 넘어가고 난 이후에는 법적으로는 노주필이 보시기에는 어떤 게 예상됩니까?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넘길 그런 가능성 어떤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재청구하는 것도 물론 가능한데 지금 두 번 오늘 말고 또 이제 한 번 더 시도를 한다면 둘 다 실패한다면 다시 재청구해서 뭐 하겠습니까? 상황이 바뀌지 않는데 그리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넘긴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수사도 제대로 안 됐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이제 6일까지 지나가서 실패를 한다면 아까 처음 얘기한 대로 서면 조사부터 하자. 질문지 준비됐으니까 그거 보낼 테니까 답변하라. 그리고 이제 또 뭐 미진하면 뭐 방문 조사를 더 하겠다든가 하는 그런 쪽으로 일단 기분은 안 좋지만 타협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김박수 교수님. 수사 절차가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불구속 지금 기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오늘 또 그 배진한 지금 대리인 맡은 변호사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냥 이것을 피해갈 생각은 없다. 모든 절차에 충실하게 따르겠다. 다만 이번의 경우는 응할 수 없는 불법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헌재에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내란죄의 경우를 다룰 수 없는 공수처가 다뤘다는 이 점은 다퉈볼 수 있지만은 110조, 111조 형사법 110조 이것을 잘못 적용했던 것 자체를 가지고 따질 수 있을까? 그렇다면 만약에 이걸 따질 수 있다면은 법원에서 3심 빼놓고도 헌재 한번 제기해보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좀 그럴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굳이 얘기한다면 더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 제기하는 방법은 뭐 이쪽에 우리 그 법률 전공하는 노 교수님 계시지만은 뭐 구속 또는 체포 적부심 같은 것도 있는 제도니까 헌법이라든가 형소법에 있는 것이니까 이후에 그 부분에서 다루면서 영장 자체가 문제가 있다 해서 논의를 좀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런데 제 짐작컨대 지금 대리인들은 구속 상태가 아닌 뭔가 해가지고 이 방법으로 수사하는 것을 지금 유도할 겁니다. 이평론가님 방금 네. 전에 이제 노주필께서는 서면 조사, 방문 조사 말씀하셨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체포 영장까지 발부되고 있는 마당에 공수에서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세 개의 수사기관이 서로 공명심 그리고 존재의 가치를
자신들이 증명하기 위한 경쟁이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 입장에서 봤을 때 검찰은 이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 또 경찰은 이미 온갖 증거, 뭐 포렌식 이런 것들을 다 확보한 상태, 뒤늦게 뛰어들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수처가 그 정도 역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검찰에서 딱 뭐 그래 넘기겠습니다 하고 경찰이 공조본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들도 한 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앞서서 서면 조사나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게 가장 빛이 날 거다. 뭐 그렇게까지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순리대로 한다면 노 교수님 말씀처럼 서면 조사하자 내지는 이런 타협으로서 한 조금 시간을 걸려서라도 명분보다 실리를 찾았을 텐데 너무 명분을 추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KBS 열린 토론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관련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부는 마무리하고요.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도됐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토론 나누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종건 정치평론가,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셨습니다. 김만음 전 국회 입법조사처 처장,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노 교수님, 한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됐기 때문에 탄핵 심판 필요성이 없다. 탄핵 청구를 각각 또는 기각해야 된다. 탄핵 청구를, 심판이 아닙니다. 취재 답변서를 제출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는 뭐 달라진 게 없다. 그래서 더 이상 보호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셈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이거 참 기발한 궤변이네요. 그래서 뭐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할 정도인데,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언뜻 생각나는 게, 그래서 강도를 해가지고 물건을 뺏었어요. 경찰에 체포됐어요. 네. 저 물건 돌려주라고 해서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뺏은 거 돌려줬으니까 나 강도 없던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게 맞나요? 그러니까 정말 기발한 얘기인데,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적인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탄핵이 되었고, 그 상태를 회복이 됐다고 할 수 있나요? 비상계엄으로 지금 엄청난 폭풍이 불고 있는데 아직도 이미 본인이 직무정지가 되었고, 권한대행 임명되었고, 권한대행까지 탄핵되었고, 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라는 위헌 위법적인 행동으로 파생된 거 아닙니까? 예. 그에 대해서는 분명히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탄핵을 통해서 인용이든 기각이든 최종적으로 해야 그 헌법 질서가 회복되는 거죠. 탄핵 청구 자체를 기각하면 없던 걸로 되는 건가요? 네. 정말 기발한 얘기네요. 법학자인 노동일 주필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김만은 박사께서 보시기에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런 주장을 내놓는 배경은 뭘까요? 요새 뭐 법학자니 법조인이 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법조인 출신 지금 대통령 아닙니까? 정당 대표들도 많고요. 그런데 서로 엉뚱한 얘기들 계속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굳이 이해하는 쪽으로 보자면은 어느 쪽이냐면은요. 만약에 이해하는 쪽이라고 본다면은 그래도 절차에 따라서 국회에서 해제 요구하니까 다른 거 아니냐. 그래서 원상태로 된 거 아니냐. 이 정도는 혹시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게 내란죄 다투는 부분하고 탄핵 다투는 부분하고는 성격이 다를 것이다.
탄핵은 국가적으로 우리 헌법 질서를 얼마나 부정적인 파장을 미쳤느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구체적으로 그다음 내란죄의 경우는 내란죄 성립 요건들을 좀 따져볼 여지가 있다 자기들끼리요. 물론 지금 검찰 쪽에서는 당연히 지금 내란죄 구성 요건인 폭동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구체적인 폭동이 뭐가 있느냐. 뭐 투입했던 것도 약하게 투입했지 않느냐 뭐 이런 소리가 있는데요. 예. 저는 그래서 탄핵의 경우는 워낙 그동안의 후유증이 크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뭐 다툴 여지가 없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혹시 저는요. 너무 제 주관적인 얘기인가 모르겠는데 혹시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민들이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적으로 이미 탄핵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본인의 명부를 위해 따질 수는 있겠지만은 이후에 대통령 자리 복귀의 근거는 되지 못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 관련된 수사에서는 군 관련 수사가 상당히 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종근 평론가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오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건 특수전사령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녹취록이 공개됐는데요. 지난 4일 새벽 상황입니다. 곽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지휘관이 다른 지휘관에게 대통령님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오래 전기를 끊을 수 없냐라고 이제 물었다고 합니다. 네. 또 검찰이 공개한 특전사 간부의 휴대폰 메모에는 김용년 당시 국방장관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담겨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 이게 뭐 왜 의미가 있냐면 처음으로 녹취록이 공개됐다는 겁니다. 어떤 녹취록? 즉 지휘관이 다른 지휘관에게 부하에게 대통령이 언급하는 걸 전원으로 하면서 대통령이 끄집어 나오라고 지시를 내렸다라고 하는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까지는 내가 이런 전화를 받았다라는 증언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현장 상황이거든요. 이건 현장 상황에서 긴급한 상황에서 부하들끼리 그러니까 어떤 계급의 어떤 지휘관이 그 밑에 있는 지휘관에게 이렇게 대통령이 했다라는 거를 다시 명령을 하는 것. 그러니까 증거로서는 상당히 유의미한 증거가 이번에 녹취록으로 공개가 됐다는 것이고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냐면 결국은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하듯이 경고성 차원이었고 2시간짜리였고 그 실제로 실행할 의도가 없었다라는 것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로 아마 검찰에서 활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노주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녹취록이나 정황에 대한 수사 내용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나 또 검찰이든 경찰 또는 공수처의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요? 헌재 탄핵 심판 과정과 이제 수사에는 조금 의미가 다르죠.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내란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란죄란 건 형법상 범죄니까요. 그것도 가장 중대한 범죄 중에 하나니까 예. 수사를 통해서 기소를 거쳐서 1심, 2심, 3심까지 가서 확정되는 게 내란죄입니까? 그걸 헌재에서 결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런 증거들이 나오면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했다.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했다. 이런 거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에서는 이제 일단 탄핵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를 삼을 수 있고 예. 헌재에서 이건 내란죄 성립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걸 넘어서 이제 뭐 탄핵이 인용되거나 뭐 어쨌든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도 내란죄 뭐 요건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국헌 논란이라 국토 참전을 목적하고 예. 두 번째 폭동 아닙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결국은 뭐 국헌 논란에 목적이 있었다. 뭐 다 끄집어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문을 부숴라 끄집어내고 또 전기를 끊어라 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니까 국헌 논란의 목적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김한원 박사,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이 진행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과 좀 관련이 있었습니다. 국회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가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했는데 그게 채택이 됐습니다. 네. 이건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그 질문하고 또 노 교수께서 얘기했던 검찰발 이것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뭔가 쿠데타 했던 모습 같은 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게 그대로 전달된다면 당연히 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었지만은 범죄 행위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지금 국가를 책임졌던 대통령으로서의 국헌 차원에서 저는 탄핵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그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거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요. 이거 같이 나오면서 3월부터 계엄 관련 논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 중간에 9월달에 김영은 장관이 그 내정돼서 국회 인사청문회 할 때하고 10월달에 국정감사할 때요. 계엄 관련 질문하니까 3가지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국회 동의를 거쳐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 시대에 국민들이 용납하겠느냐. 그다음에 3번째 군인들이 따르겠느냐. 나라도 안 따르겠다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면은 이 3가지 종류에 대한 대비책을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는 좀 했다가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군인들이 잘 안 따를 거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도 없이 했다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용납하겠냐 했단 말이죠. 이거 참여해서 3월 달부터 했다는데 본인들이 3가지 때문에 어렵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없이 했는가 이것도 좀 의아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자, 또 하나가 이제 이번 탄핵 정국에서 참 중요한 키워드가 속도입니다. 속도. 이 속도인데 노주필께 여쭤봐야 될 것이 오늘 국회에서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위반 부분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사후적으로 철회가 가능한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국회는 당초 이제 탄핵소추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또 계엄 선포 요건을 어기고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헌법 위반. 근데 이제 내란죄 위반은 철회했는데 법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철회하면 헌법재판의 심리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런 이유입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저는 그 얘기 전에 먼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런 비슷한 논란이 있었어요. 네. 헌법재판소에서 진입할 때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이 그 소추 의결서를 다르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정리한다는 명분으로. 그때 뭐라 그러냐면 여러 헌법학자들이 저걸 탄핵소추를 국회를 거쳐온 거 아닙니까? 국회를 거쳐와서 국회 의결을 거친 거기 때문에 그걸 바꾸려면 국회 의결을 다시 해야 된다. 그게 맞는 거거든요. 원칙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헌재에서는 그냥 그건 뭐 이런 정도 절차 거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소추인단의 동의를 얻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첫 번째 그 탄핵소추 이번에 탄핵소추를 쭉 보면서 의아했던 게 첫 번째 그 부분에서는 비상계엄의 위헌성 그걸 지적해서 그건 맞습니다. 두 번째 내란죄를 얘기했거든요. 내란죄를 왜 넣었지? 이건 굉장히 실수인데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란죄 판단 여부는 헌재가 할 수 없습니다. 저 형사재판을 거쳐서 그 수사를 거쳐서 기소를 거쳐서 1심, 2심, 3심까지 거쳐야 되는 그래야 확정되는 범죄 혐의입니다. 이걸 왜 이걸 넣었지? 국회에서 이거 실수인데 만약에 이제 탄핵소추 이걸 철회하지 않고 계속했다면 무지하게 부지하 세월이 걸릴 수 있고 피청구인 윤석열 대표 측에서 이거는 형법상 범죄이기 때문에 이거 확정될 때까지 소추결에서 들어가 있으니까 헌법재판 중지해야 한다 요구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처리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첫 번째 돌아가서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처럼 이 부분은 국회 의결을 다시 거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러면 소추결서를 소추인단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바꾸는 거는 국회 이름을 소추한 거 아닙니까? 국회 이름을 의결한 겁니다. 그러면 그걸 바꾸려면 빼려면 철회가 정확하게 어떤지 모르겠어요. 일부 얘기로는 그냥 그건 사실관계는 놔두고 이거를 헌법적 판단만 해달라. 형법적 판단하지 말고 라고 하니까 문제가 없다는 분도 있는데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건 철회한다면 아예 빼달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 이런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후자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첫 번째 딱 그걸 보면 느꼈던 게 바로 이거거든요. 왜 내란죄를 굳이 넣었을까? 비상계엄의 위헌성 위법성만 해도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탄핵소추 의결할 때는 중대한 걸 넣어버리고 심판할 때는 이건 빼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러면 되냐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이거는 또 속도하고는 관계없이 그런 헌법적 원리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건 평론가 갔다가 김만은 박사로 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속도를 내기 위함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너무 당연하죠. 지금 민주당 쪽에서 생각하기에 이 내란죄와 관련된 수사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뭐 3개 수사기관이 발빠르게 서로 공명심 다퉈가는 것도 사실 좀 더 즐겼을지도 모르고 또 특검도 빨리 될 줄 알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설특검과 특검도. 그런데 이 모든 수사가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바라보기에 이게 조금이라도 빨리 이렇게 진전이 되고 더 빵빵빵빵 뭐가 터졌으면 헌재 심리도 훨씬 유리하게 됐을 거다. 내란과 관련돼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 못하고 그렇다면 내란죄를 집어넣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늦추느니 차라리 심플하게 가자. 계속 이게 한 번이 아니죠. 지난번에도 다른 어떤 혐의들 전부 다 걷어내고 내란죄만 넣었는데 그것마저도 걷어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해보자라는 속셈이 없고서는 이렇게 하지 않겠죠. 그런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상 헌재 심리에도 그렇고 또 스스로의 어떤 정당성을 계속 상실합니다. 1987년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 그 영화에서 나온 게 그러니까 우린 실제로 다 겪었지만 이거 아닙니까? 자, 간첩 때려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간첩 때려잡는 건 대의 명분이니까 중간에 어떤 과정도 사실 아무런 어떤 꺼리낌이 없다. 그렇게 절차적 정당성 이런 거 다 없다라는 게 군사정권의 행위. 그거를 지금 이 운동권이 언제나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지금 이 절차적 정당성 이런 건 필요 없다. 과정 필요 없다. 빨리빨리 그냥 결과만 내면 된다라는 그런 흐름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나왔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고개를 끄덕이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돼버릴 거다. 갈등이 계속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갈등을 완전히 끝내야 되는 건데 또 다른 갈등이 시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김만호 박사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얘기하신 대로 1차 탄핵 소추하려고 했을 때보다 2차 했을 때 많이 줄였죠. 특히 외교 관계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줄이고 그랬었는데요. 저는 만약에 내란죄 관련된 부분을 헌재에서 쉽게 받아줘 버린다면은 간단하게 풀릴 소지가 있지만은 만약에 이게 따라도 되지 않고 국회에 다시 절차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 되면 아주 복잡해질 거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요. 그리고 당연히 뭐 시간 끄는 목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간하고 관련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오히려 이것을 내란죄를 했을 경우에는 국민들의 여론이라든가 공세형으로는 아주 좋았죠. 뭐 내란 그러면 뭐 국헌문란, 국토참별 이런 용어가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심지어는 다른 지금 국무위원들도 그 내란 세력이라고 같이 공세하기도 정말 좋은 단어들이긴 한데 네. 지금 탄핵을 지금 별로 하는 데서는 복잡한 상황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의회로 혹시 헌재에서 이거 빼는 것을 좀 허용해 준다든가 아니면은 제가 뭐 비법률가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넣은 상태로 이것에 논의를 본인들이 포기하고 지나가는 방법도 혹시 생기지 않을까 해봅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헌법적 원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예를 들자면 검사가 처음에는 막 엄청난 공소사실로 공기소해놓고 심판 과정에서 불리하니까 빼겠다. 뭐 공소장 변경 가능합니다. 네. 그러나 여기서 이 헌재 심판에서의 공소장 검사 역할은 국회입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예, 국회니까 이걸 마음대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자, 의결 과정에서는 막 이것저것 집어넣어서 막 어마어마한 그런 인상을 줘서 의결 유도해놓고 국회 의결 과정에서 심판 과정에서 슬그머니 빼버린다. 그걸 헌재가 또 그러면 뭐 우리 빨리 해야 되니까 이거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는 헌법적 원리에 어긋나는 거란 말입니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급하니까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러나 지금 다시 한 말씀에 첫 번째 말씀에 돌아가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부분이 절대 없도록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시간에 쫓겨서 이거 그냥 대충 넘어갑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네. 이정근 평론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게 오늘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됐더라고요.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 거래다. 향후 윤석열 대통령은 불구속 수사가 돼야 한다. 이런 주문을 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시는지? 아마 두 가지를 놓고 함께 지금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정치판사와 그다음에 거래, 공수처의 거래. 이 표현은 사실 검사 출신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검사 출신이니까 법조인 출신이니까 검사와 뭐 공수처의 판사와 공수처의 어떤 거래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 비법조인이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느냐? 일단 빌미를 줬어요. 아까도 두 분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지만. 굳이 왜 공수처법에 분명히 1심은 중앙지법으로 그 영장을 발부받게 되어 있는 것을 굳이 쇼핑이라는 비판까지 받아가면서 서부지법으로 했는지 그 해명은 좀 옹색해 보이고 마지막으로 그 판사는 사실 월권을 했어요. 이건 뭐 법조계에서도 다 인정을 합니다. 물론 그걸 간섭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월권이다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111조를 예외로 해야 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 만약에 인정해버리면 법은 앞으로 판사의 재단 가위에 따라서 그냥 전부 다 바뀌어져요. 내 마음대로 이건 예외야 라고 다 영장을 청구해버리면 그건 법의 보편성에 어긋나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렇게 공격하면 되겠구나 하고 사실 국민의힘에 가장 좋은 먹잇감을 준 셈이 됐거든요. 일단 어저께까지 굉장히 이 국민의힘이 좀 거리를 두고 좀 어정쩡한 모양새였는데 오늘은 적극적으로 변한 게 바로 그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참고로 뭐 청취자분들에게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 전달 드리는 것은 법원의 이 체포영장 발부에 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국가보안시설도 예외다라고 한 부분이 정확하게 이 공수처의 청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은 판사가 직접 넣은 것인지 하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도 전달을 드립니다. 김만우 박사요. 네, 거기서도 아까 표현이 그랬었지만 그냥 뭐 예외로 한다라고 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사전에 설명을 해준 것인지 이것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는 아까 신청했다는 과연 공수처에서 구속 수사를 하고 여기에 따른 지금 체포영장 청구하는 것이 권한쟁의 심판에서 받아들여질 것인가 쟁점이 될 거고 이후에 불구속으로 진행이 되어버린다면 모르겠지만은 불구속으로 진행되면 소용이 없는 거니까요. 없죠. 만약에 체포라든가 아예 또 구속이 돼가지고 진행이 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방법상으로는 또 다른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는 적구심 신청을 해서 받아보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께 여쭤봅니다. 지난 이제 탄핵소추 가결 국면에서도 국민의힘 내부는 또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네네. 대통령의 이 체포영장 집행 또 윤석열 대통령 측의 태도 또 향후의 이 수사와 관련된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의견이 하나로 모아질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단기적으로와 장기적으로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표현대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그 윤 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수층이 굉장히 결집되고 있거든요. 뭐 일부 여론조사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뭐 리얼미터나 이런 거를 보더라도 훨씬 더 정체되거나 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한 이 상황은 8년 전의 학습 효과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8년 전 분열되고 서로를 비난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감, 절망감이 표현됨으로써 그 탄핵 이후에 완전히 모든 4번의 선거에서 다 패배하는 결과 그리고 당도 다 찢어진 결과 보수층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기울어진 쪽에 속해 있는 결과 때문에 단기간에는 아마 결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헌재가 인용을 했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만약에 그다음에는 대선 국면으로 갑니다. 대선 국면과 뭐가 맞물리냐면 재판 과정이 맞물려요. 아하. 이 내단과 관련된 지휘관들이 재판 과정에서 온갖 이야기들이 다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상황들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각인되고 자료 화면은 계속 국회 창문 깨고 들어가는 군인들 자료 화면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그때도 뭐 대통령 옹호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지지율을 인용해 주셔서 지지율을 거론해 주셔서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27일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 결과이고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국민의힘 30.6%, 민주당 45.8%로 나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일으켰습니다. 노주필께 계속 질문 이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시간이 많이 남질 않아서요. 더불어민주당이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그리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그 외에 또 권성동 원내대표 등 비롯해서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 또 몇몇 유튜버에 대해서 내란 선동 선조 혐의로 이제 뭐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이제 내란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내란이라고 단정하는 거는 좀 성급하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장 최우선이고 그 결정이 난 다음에 뭐 어떤 내란죄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것도 충분히 시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뭐 특정 정당에서 이건 내란죄야라고 한다고 내란이 확정되는 겁니까? 뭐 1심에서 유죄가 난 사람도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자꾸 내란을 거론하면서 물론 이제 프레이밍은 좀 분명하죠. 내란죄가 훨씬 더 비상계엄선포보다 더 엄청난 것으로 들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야말로 법치국가에서 한다면 성급하게 내란하면서 내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만원 박사께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심사 대상이 쌓여도 너무 많이 쌓였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미 거기에 그 제소가 된 순서대로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면 지금 대통령은 뒤쪽에 된 케이스죠. 예. 저는 그것보다는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가처분 좀 해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봅니다.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올라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지금의 탄핵 소추가 그렇게 했던 것이 할 만하다고 한다든가 그리고 본안은 나중에 심판한다든가 하더라도 현재 국가의 어쨌든 간에 불안정한 이 문제 불확실성을 해결해 줘야 되니까 예. 이게 그대로 되면은 현재 최대행 체제로 간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뭐. 가장 먼저 해주는 것이 저는 한덕수 대행에 대한 그 탄핵 문제에 대한 지금 권한쟁의 심판 가처분 이 문제를 빨리 결정해 주는 것이 좋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이 제일 시급한 자, 거라고 1분 정도 시간 남았는데 이종훈 평론가께 매사가 다 이렇게 사법적으로 처리돼야 되는 것이냐 정치가 실종된 것 아니냐는 지적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예, 그렇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진영의 정치 때문에 그렇거든요. 파당의 정치, 즉 투표로서 우리가 총칼이 아닌 투표로서 서로 간에 의견을 교환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승복을 하고 또 소수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 정치일 텐데 지금 정치의 사법화는 당연히 정치가 협상을 할 수가 없고 타협을 할 수가 없고 절충할 수 없을 때 아이고 사법부가 이거 결정해라고 미뤄지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영의 정치가 사실 날로 거듭될 때는 아예 사법부가 모든 정치 행위라 하게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